자, 179페이지 보시고 담보물권 그러면 담보물권에서는 일단 통유성 개념을 아셔야 돼요. 왼쪽에 178페이지에 통유성 나와 있죠. 통유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공통으로 있는 성질. 그럼 담보물권은 어떤 게 있어요? 아니, 담보물권은 어떤 게 담보물권이에요? 저당권, 또 질권, 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건 민법에서 있는 담보지만 민법 이외에도 또 다른 담보물권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민법 전에 있는 담보를 뭐라 그래요? 그럼 민법이 아닌, 민법 전 이외에 있는 담보를 비전형 담보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공부한? 예? 가등기 담보법이에요. 가등기 담보법. 그래서 얘네들이 다 담보물권으로서 공통으로 있는 성질이 4가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위성. 그러니까 부종성 보시면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인해서 소멸한 때에 저당권도 같이 따라서 소멸한다. 무슨 성? 그래서 부종성 우리 뭐라고 했냐면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갑이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럼 얘는 돈 빌려줬으니까 채권자고 그래서 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얘는 저당권자. 이 저당권자가 담보 물권자죠. 그러면 이 채권은 담보 물권으로 담보 재핀 채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이라는 말 자체는 이 채권은 지금 담보 물권으로 담보가 잡힌 채권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피담보 채권.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하고 담보 물권의 성질을 이해하자는 게 통유성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종성인데 종이 되어서 붙었다는 거죠. 그럼 종이 되어서 붙었는데 뭐가요? 뭐가 종이 된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지금 이 저당권자가 돈 빌려줘서 저당 잡은 거예요? 저당 잡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저당권이 중요한 거예요? 돈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가 되는 거고 얘가 종이 된다. 그래서 종이 되어서 주인한테 붙었다. 부종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기억나세요? 순장한다? 주인 죽으면 같이 종도 죽는 거예요. 그죠?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필요 없어지니까 소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채권이 발생해서 저당권이 발생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부종성. 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또 변제를 통해서도 소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게 부종성. 수반성은 따라갈 숫자죠. 그러니까 수반한다라는 말은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주인을 따라다녀야죠. 따라서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하고 피담보 채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 얘기죠. 불가분성이에요. 분할 가능하지 않은 성질을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게 불가분성. 물상 대위성은 물건 위에 대신 자리 잡는 성질이에요.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공용 징수로 인해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걸 물상 대위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물상 대위라는 건 이거죠. 물건 위에 대신 자리 잡는 것을 물상 대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갑 소유 부동산의 을이 돈을 빌려주고 1억 원 빌려주고 저당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 물건이 멸실훼손 공용징수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멸실되었을 때 예컨대 화재를 멸실하면 화재 보험금이 나오죠. 훼손, 멸실훼손 공용징수잖아요. 훼손됐다 제3자가 불법행위로 부셔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죠. 또 멸실훼손 공용징수되면 수용되면 수용보상금이 발생하죠. 요게 다 뭐라고 하냐면 가치변형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치변형물. 그 물건의 가치가 이걸로 변한 거예요. 그럼 어차피 얘가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 회수 못하면 이거 경매 칠 거 아니에요? 저당권이 실행하는 건 경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이 집이 돈으로 뭐라는 거예요? 환가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얘가 돈을 받아가든 여기서 돈을 받아가든 똑같은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 집이 경매돼서 예컨대 2억 원에 낙찰이 되든 아니면 화재 보험금으로 2억 원을 받든 얘는 어쨌든 자기 채권 1억 원 회수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물건 대신, 물건 위에 대신 얘네들이 들어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라는 게 물상대위입니다. 결국은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건 저당권자인 담보물권자에게 자기 채권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바뀌었다, 멸실했다라고 해도 쫓아가서 돈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물상대위는 뭐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우선변제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물상대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질은 우선변제 때문에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 그랬을 때 압류 동그라미 하시고 이 뒤에 나오는데 압류 동그라미 하시고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백에다가 제3자 압류라도 무방하다. 자, 압류를 하는 건 뭐 하자는 거죠? 잡아놓는 거라고 그랬죠. 압류하는 거. 예? 도장 찍는 게 압류하는 거예요. 잡아놓는 건데 잡아놓는 건 저당권자가 스스로 잡아놔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잡아놓을 수도 있나요? 네. 고양이가 쥐 잡을 때 자기가 직접 잡아도 되지만 다른 고양이가 잡은 쥐를 먹어도 되나요? 네.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 변제가 중요한 것이지 잡아놓은 건 누가 잡아도 상관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압류해야 된다. 자, 오른쪽에 유치권 봅니다.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320조 내용 보시고 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 그러죠. 네. 그 유치권 그러면 뭐 생각나셔요 일단? 돼지 떠오르시죠? 돼지. 우리 돼지 수리 계약을 하는 겁니다. 수리 계약을 해요. 그 돼지 수리비가 10만 원 나왔습니다. 돈 주세요 그랬더니 얘가 돈을 줘야 되죠. 네. 그럼 얘는 채권이 발생했고 그 돈 주세요 그래서 돈 없다 그랬더니 얘가 돼지를 잡고 뭐 하는 거예요? 유치한다. 유치한다는 것은 점유를 하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도를 거절한다라는 게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유치하는 곳을 유치장이라고 하죠. 가지고 있다는 걸 유치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얘가 이 채권자가 유치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유치권 설정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얘는 채무자나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에요.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설정 계약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일정한 법정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유치권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요건이 뭐죠? 요거 뭐라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돼지라는 물건으로부터 채권이 발생돼야 돼요. 즉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결련성 또는 결련관계 있어야 되죠. 뭐와 뭐 사이에? 돼지라는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있을 것. 세 번째 돼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죠. 이 점유는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 다 불문합니다. 그럼 네 번째.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얘는 무슨 규정이에요? 의무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법정 담보 물건이다 그랬고 핵심은 어디라 그랬어요? 결련성이 핵심이에요. 결련성. 자,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 내려가 보시면 점유 요건입니다. 불법 행위로 인하지 않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다. 그래서 점유 유치권의 목적을 보시면 타인 물건입니다. 채무자 소유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 소유물이라도 무방하다. CF 비교하자는 거죠. 공사대금 채권자가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그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여기 봐봐요. 결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결련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결련성이 인정 안 된다 그러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결련성이 인정되는 채권일까요? 뭐뭐 B에 해당한다 그러면 다 결련성 인정된다 그랬죠? 그죠? 어떤 거요? 공사대금. 공사비 되죠? 수리비, 뭐 필요비, 유익비 다 B로 끝나서 말이 되는 것들은 유치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유치권 안 되는 건 어떤 거예요? 권리금은 안 되죠. 매매대금 안 되죠. 또 보증금 반환 청구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건 안 돼요. 얘네들은 되는 거예요. 왜 되냐면 이게 결련성이 인정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결련성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자, 그러면 공사대금도 유치권에 행사될 수 있는 결련성이 인정되는 채권이잖아요. 그런데 공사대금도 도급계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사비용도. 첫 번째, 선불로 주는 데하고 두 번째, 후불로 주는 데하고. 갑이 돈을 주고 그래서 을이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도급인, 얘가 수급인이에요. 수급인이 공사해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기성고에 따라 뭐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렇게 준단 말이죠. 얘가 짓는 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건 선불 개념이죠. 이래서 건물을 지었으면 이건 누구 거예요? 갑이 소유자잖아요. 근데 얘가 돈을 못 받았어요. 공사비를 못 받아서 이거를 유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거고? 갑의 것인데 얘가 돈을 못 받으니까 유치한다. 이건 되는 거예요. 이런 공사대금. 근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어요. 그럼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을 건축했단 말은 을이 지가 지 돈 들어서 건물 진 거예요. 다 지은 다음에 갑이 돈을 주는 거예요. 안 줬어요. 그럼 얘가 여기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거니까. 유치권은 한마디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인정하는 물권이라는 거예요. 타 물권. 이거는 자기 물권이기 때문에 공사대금 안 줬다고 유치할 수가 없어요. 유치권은 자기 물건을 유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요 얘기예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자가 그 건축업자가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그랬죠. 그럼 수급인이 소유자죠. 그럼 그런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사대금일지라도. 넘겨보시고. 점유입니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 돼지를 갑이 직접적으로 점유하든 다른 사람에게 보관을 시키든 간접 점유하든 어쨌든 유치권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된다 그래서 밑에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얘가 돼지를 유치한단 말이에요. 갑이. 그러니까 을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돈 10만 원 안 줬다 그래서 너 200만 원짜리 돼지를 유치할래? 그랬더니 자기가 유치하겠대요. 그럼 좋다. 넌 유치권자가 저 하는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상관없다는 거 아느냐?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 그럼 너는 간접 점유해. 내가 직접 점유할게. 그래도 유치권 소멸하지 않잖아. 그렇대요. 알았어. 그럼 돼지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럼 갑은 지금 유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상 점유상실이죠. 즉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불법행위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불법 점유라면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그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 불법 점유니까. 자, 밑에 압류와 유치권 행사인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 형태들이 많이 나와요. 압류와 유치권 행사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저당권 설정 또는 기입 등기, 가압류 등기 후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점유 또는 채권 발생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그 첫 번째 그림 보시면 4월 1일 날,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에 색깔 들어가 있죠.
경매 개시 결정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경매가 개시가 결정이 되면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퀄 압류 시점이에요. 근데 압류 시점 이전에 점유와 채권이 다 발생했죠. 그러면 유치권 취득하고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그림 보세요. 5월 1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이 됐죠. 근데 4월 1일 날 갑이 점유를 하고 6월 1일 날 피담보 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럼 압류 효력 5월 1일 발생 이후에 유치권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유치권 성립은 하지만 이럴 때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얘기야. 두 번째 칸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4월 1일 날 채권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5월 1일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6월 1일 날 갑이 점유를 완성했어요. 그럼 유치권의 성립 시점은 5월 1일 이후로 늘어나죠. 뒤로 넘어가죠. 6월 1일이잖아요. 성립 시점이. 그럼 성립은 되지만 그걸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왼쪽에 잔뜩 써놓은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이 된 유치권이에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라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이 되었어요. 그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근데 이거 책은 지금 잔뜩 복잡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했다는 말은 이 압류라는 말은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한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함과 동시에 판사는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경매됐다는 얘기는 압류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 성립했다라는 말은 채권이 그 전에 발생했고 그리고 점유도 그 전에 했다는 얘기예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는 말은 여기서 점유를 했어도 이 시점에 채권이 발생했거나 이 시점에 채권이 발생했어도 이 시점에 점유를 했거나 그래서 채권 발생과 점유가 같이 있어야만 유치권이 성립은 되는 거예요. 성립은. 그렇지만 낙찰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됐느냐 이전에 성립됐느냐 그걸 따져야 돼요.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채권도 있어야 되고 점유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책에서는 점유 요때 했고 요때 채권이 발생했다 그러고 요때 채권이 발생했거나 요때 점유를 했다. 이렇게 하면 어쨌든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된 거잖아요. 성립은 되지만 낙찰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른쪽에 잔뜩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얘기입니다. 반가로 2번 보시면 채권 요건이에요. 점유하는 물건에 관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련성이 인정되는 것과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보면 먼저 결련성이 인정되는 것, 비용상환 청구권과 그 연장, 공사대금, 공사비, 수리대금, 수리비, 비용이죠. 목적물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가령 말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시험 보고 나서 작년에 그 카페에다 글을 올렸는데 무슨 소여물 같은 얘기가 나온다 그러고 소여물 그게 아니라 예.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서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 예컨대 여러분이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산책 나갈 수 있죠. 예. 고양이는 뭐 많이 못 봤어요. 개는 산책하는 거 많이 봤는데 근데 그 개가 지나가는 사람의 신발에다 오줌을 싸버렸어요. 오줌을 싸버렸어요. 예? 개가. 그러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견주가. 예? 견주가 책임져야 돼요. 법상, 민법상. 견주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가 오줌을 싸가지고 타인의 신발이 젖었다. 세탁해야 되죠? 네. 세탁비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하죠? 네. 그럼 뭐예요? 견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걔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그죠? 신발 수리비, 신발 세탁비 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적법한 권리예요. 네. 그래서 가다 보면 걔가 이제 오줌 넣는다, 똥 넣는다 그러면 갖다 슬쩍 대세요. 끌고 가시면 돼요.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 이렇게 주장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결연관계 인정 안 되는 채권입니다. 어떤 거예요? 보증금, 권리금, 임차인의 부속물 대금 채권, 그건 뭐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거죠?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그거는 부속물에 대한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은 결연성 인정되는 채권이 아니죠.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매매 대금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 건축 자재 대금 채권, 이것도 역시 매매 대금에, 건축 자재 대금은 매매 대금에 준합니다. 예컨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는데 시멘트와 모래를 사죠. 그래서 그걸 버무려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멘트와 모래 등과 같은 자재 대금, 그것은 매매 대금 채권이지 공사비에 해당하는 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유치권 대상이 아니죠. 변제기 도래입니다. 채권이 변제기 도래해야 된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 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기간 내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왜 없다? 왜 없다?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유예기간을 허여했다 그러잖아요. 유예기간을 허여한 경우. 자, 넘겨보시고.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유치권 인정됩니다. 그래서 배제 특약에 부존재 가로 하시고 옆에다가 무슨 규정? 그렇죠. 임의 규정.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라고 하면 X 임의 규정입니다. 자, 거기서 관련해서 첫 번째 임대차 종료 시에 주택을 원상복구 네모하시고요. 원상복구 네모하시고 화살표 뽑으셔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비용 상환 청구권의 포기 약정.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에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입니다. 그럼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이니까 비용을 들였더라도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채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은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양가로 3번 유치권의 효력이에요. 대세적 인도 거절 권능. 자,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제3자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자, 여기 봐봐요. 지금 이 을이 돼지의 소유자입니다. 돼지의 소유자인데 얘가 지금 현재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따라서 병에게 소유권을 양도해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그럼 얘가 계속 유치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반청 양도로 얘한테 양도를 했다면 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얘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적 효력, 물권으로서 유치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가 있다. 근데 CF 비교하자는 건데 유치권자는 집행 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을 뿐이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그랬죠. 변제 청구를 못합니다. 상환 판결인데 밑에 보시면 물건의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 자, 봐봐요. 을이 가반대 소송을 했어요. 얘가 원고가 돼가지고 내놔라 라고 반환 청구 소송을 했어요.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이자가 유치권을 주장해서 법원에서 유치권이 인정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준다고요? 이때 원고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유치권에 항변을 했고 유치권의 항변이 인정이 됐어요. 그럼 유치권 적법하다는 얘기죠. 그럼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준다? 상환 이행 판결 내지는 상환 급부 판결을 내려준다.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준다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얘한테 10만 원 주고 너는 얘한테 인도하라 라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서로상 교환해라. 이행을 교환해라. 급부를 교환해라. 이해되셔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 밑에 상환 판결이라고 합니다. 물건의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정이 된다면 법원은 어떻게 해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10만 원 변제와 상환으로 돼지 인도할 것을 명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상환 급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그래서 민법에서 요 상환 판결 나오는 거는 유치권하고 하나 더 있어요. 어디서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도 상환 급부 판결을 합니다. 서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서로상 교환하라 한. 니도 하고 니도 해라. 한쪽만 편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관 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이게 선관주의 의무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또 유치권이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죠. 유치권은 담보 물권자이지 용익 물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 의무, 사용하면 의무 위반이에요. 다만 오른쪽 보시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 나와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유치권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치권자는 예외적으로 유치물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럼 어떤 게 보존을 위한 사용이냐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냐면 밑에 나와 있죠.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즉 공사업자들이 보통 유치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얘들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하더란 말이에요. 사용한 거죠. 근데 이건 사용금지 의무 위반의 사용이 아니라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밑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이니까 따라서 불법 점유라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해서 사용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 유치권 소멸도 청구할 수가 없고, 다만 사용한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어떤 내용이에요? 유치권의 행사가 채권의 행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유치권을 행사하잖아요. 유치권 행사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해당 그 집에 유치권자가 버티면서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채무자 갑에 대해서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사비를 청구하는데 유치권 행사가 채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 행사는 쉽게 말하면 돈 달라라고 채무자에게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걸 채권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유치권은 행사했지만 이자에게 돈 달라고 소송을 걸거나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행사하지 않게 되면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소멸시효 때문에 10년이 경과돼서 소멸했다 그러면 이때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 따라서 어떻게 되죠? 유치권도 소멸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요건데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공사대금을 안 줘서 의리에 해당 건물을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매 넘어가서 병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10년 동안 산에 가 있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그럼 얘는 여태 10년 동안 얘는 어떻게 했어요? 유치권을 행사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럼 10년 지나면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 때문에 유치권도 어떻게 돼요?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럼 10년 지난 다음에 내려가서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유치권이 소멸했으니까. 아니 나 10년 동안 여기서 내가 먹고 자면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했는데 내가 왜 나갑니까? 그러면 너는 유치권만 행사했지 채권 행사는 안 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럼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이 시효 소멸하기 전에 소송을 해, 돈 달라고 소송을 하거나 뭘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이 소멸시효 진행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유치권 행사 백날 하더라도 채권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채권이 소멸합니다. 536조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관련이 있는데 차이점과 경합 보시면 차이점,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만 동시행의 항변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죠. 예를 들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금 지급 거절을 주장하는 건데 유치권은 오로지 인도 거절만을 주장할 뿐입니다.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데 반해서 동시행의 항변권은 이행 거절한 권능입니다. 그 이행의 의무도 인도해주는 의무도 있지만 대금 주는 의무도 있죠. 제한 없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합 보시면 유치권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서로 동시에 병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개가 병존했을 때 권리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거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갑소유 주택인데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럼 얘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죠. 반환은 그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죠. 그럼 무슨 관계? 그렇죠. 동시이행 관계야. 동시이행 관계. 이거는 당사자 간의 동시이행 관계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비용을 들여서 유치권 주장하더란 말이야. 그럼 얘는 유치권자인과 동시에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장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유치권 주장하는 거는 물권의 주장이고 동시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간에만 인정하던 채권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얘하고 얘 사이 얘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동시행의 항변권은 별개로 가야 된다. 얘하고. 동시행의 항변권 주장하는 건 별개로 가는 것이고 유치권 주장하는 건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유치권 주장하지는 못하죠. 결연성이 없으니까. 이건 비용 들어갔을 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생길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생길 수도 있고 어느 것이든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번 피담보 채권의 만족을 위한 유치권의 권능인데 그럼 유치권자는 뭐 할 수 있느냐? 경매할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 간이 변제 충당 그래서 돼지를 변제에 충당할 수 있어요. 간편하게. 돼지를 대신 가져도 돼요. 그 차익을 돌려주면 됩니다. 다만 감정인의 평가가 있어야 되고 법원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실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다. 넘겨보시고 유치권 소멸입니다. 자, 특유의 소멸 사유 그랬어요. 물권 일반의 공통 소멸 사유는 우리 물권법 총칙에서 봤잖아요. 멸실, 혼동, 수용, 소멸시효 완성 등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공통의 소멸사유고 유치권에만 있는 특이한 소멸사유. 첫 번째가 324조 사망 위반으로 인한 소멸 청구예요. 즉 선관주의 의무 위반했거나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한 경우. 327조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서 유치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타담보의 제공으로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27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타담보의 제공. 그래서 328조는 점유 상실로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점유 상실.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인해서 소멸한다. 그리고 점유가 침탈된 경우 점유 회수청권에 기해서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는 애초부터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유치권도 되살아난다. 그래서요, 유치권은요, 점유를 빼앗기게 되면, 이거 봐봐요. 유치권은 성립 요건 자체가 점유이었죠. 점유를 해야 되는 거,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에 살고 점유에 죽는다 그래요. 그럼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치권이 소멸되죠. 따라서 유치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점유 상실하면 소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소유물 반환 청구하잖아요. 이게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준용되죠.
그래서 지상권자도 지상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전세권자도 전세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가 되는데 유치권은 점유상실 시에 즉시 소멸되니까 유치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물 반환 청구 213조 규정이 다른 권리에 준용된다라고 하지만 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다른 권리에 준용이 되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는 유치권에 준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자가 점유상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치권 그냥 소멸해요. 유치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다시 점유를 회복을 하면 유치권은 그대로 다시 인정되는 겁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유치물 반환 청구 있다 없다 그런 권리 자체가 없다. (88페이지) 펴보시면 88페이지 보시면 거기서 양가로 2번 물권적 청구권 나와 있죠. 거기서 민법 규정에서 두 번째 점 찍은 거 뭐라고 나왔죠?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그랬죠. 분명히 봤죠. 예. 자, 다시 184페이지 오시면 소멸의 효과 그래서 물권적 유치권 등의 상실 비용상환 청구권 나와 있는데 그건 한번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다 다뤘습니다. 다음에 제3절 저당권으로 가면 저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그래서 저당권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 그랬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요, 점유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다 밑줄? 점유하지 않으면서 밑줄 그시고 거기서 화살표 뽑으시고 순수한 가치권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순수한 가치권. 순수한 가치권은 말 그대로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고 있는 순수한 권리다. 즉 채무자 만나서 티격태격 할 일이 없는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근데 유치권은 어떻게 돼요? 채무자 만나서 티격태격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점유를 하다 보니까 채무자가. 그죠? 자, 법적 성질 보시면 오른쪽 담보 물권임과 동시에 약정 담보 물권이다. 양가로 2번 저당권의 객체에 있는데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와 객체가 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공유 지분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요. 그런데 오른쪽에 일필 토지의 일부는 저당권의 객체가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저당권의 설정이 대상이 되려면 해당 저당 목적물이 경락인에게 넘어가야 돼요. 즉 소유권이 이전돼야 돼요. 근데 토지는 필 단위로 이전돼요. 필의 일부가 이전돼요. 필 단위로 이전되니까 필의 일부는 경락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일동 건물의 일부도 저당권 설정이 안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대지권. 이거는 구분 건물과 대지권은 분리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지역권은 담보로 하지를 못해요. 담보가 되기 위해서는 물권 법정지에 따라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권은 없어요. 등기된 선박, 임목 등기가 경료된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소형 선박 다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데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죠. 왜 그럴까요? 등기를 하면 임목저당이 설정이 돼요. 등기를 하면. 근데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명인 방법으로 공시하는 건 오로지 소유권에 국한돼요. 명인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는 권리는 뭐에 국한된다? 소유권에 국한된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당연히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설정 계약에 따른 저당권의 성립인데 반가로 1번 저당권 설정 계약 해서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표로 나와 있죠.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무의 채무자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라도 무방하다 그랬죠. 저당권 설정자는. 그래서 제3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물상 보증인. 또 채무자 아닌 제3자도 그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물상 보증인 얘기고,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니까 처분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 총칙에서 구별했었죠. 그래서 채권 행위는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해도 유효하다 그랬죠. 그러나 처분 행위는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처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설정이라는 단어도 처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부 처분 행위입니다. 두 번째 저당권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종성에 따라서 저당권자는 반드시 채권자이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따라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거래량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데 다만 예외가 있다 그랬죠. 3자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전세권, 저당권, 담보권은 다 가능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넘겨보시고 반가로 2번 저당권 설정 등기 나와 있는데 무효등기의 유용이라는 단어 나와요. 무효등기의 유용. 이건 포인트가 뭐죠? 등기상 둘째 줄 끝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등기에 불법 말소됐을 때입니다.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요건일 뿐 뭐는 아니다. 존속 요건은 아니다. 급할래요.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한번 보시고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반가로 3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인데 피담보 채권의 모습 보시면 법률상 제한이 없다. 법률상 제한이 없다. 첫째 줄 나와 있죠. 그래서 특정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위해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어요. 물건 인도 채권도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고, 두 번째, 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그랬죠? 바로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다시 쓴 거예요. 물건 채권도 상관없습니다. 또 장래에 발생한 채권도 채권이 될 수 있다. 부종성 보시면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성질을 부종성. 따라서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든 변제로 소멸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죠? 잠시 쉬었다가 저당권의 효력 범위부터 보겠습니다.